스포츠에 미친 남자들 스미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스미남 3회 1부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어느덧 공식 3회째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미남 5명 완전체가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다들 잘 안 지내신 것 같아요. 네. 군대인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네. 그래도 저희 3회째 그래도 안정적인 청취율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뭐 특별한 소개 없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간도 정말 많은 스포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야구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스토브 리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FA 선수들의 어떤 뭔가 눈에 띄는 이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야구 팬들의 눈을 번뜩 뜨게 할 만한 선수들의 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2차 드래프트 이야기를 호주 스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드디어 스토브 리그의 포문이 열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20일에 2차 드래프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벌써 시작된 지 5번째 2차 드래프트고요. 이 원래 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생 구단 NC와 KT 같은 경우에는 선수 수급을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는 의미가 좀 달라졌죠. 네. 어쨌거나 이 2차 드래프트가 진행되기 전에 각 팀마다 40인 보호 명단을 제출을 합니다. 이 40인 보호 명단에는 뭐 올 시즌 FA 선수, 그리고 신인 1년차, 2년차 선수,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일단 제외하고 그 외에 40인 선수가 보호된 상태에서 다른 팀들이 그 외의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드래프트 순서는 당해 순위에, 그러니까 올 시즌 같은 2019년이 되겠죠. 네. 역순으로 드래프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총 3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팬들의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 팀에서 선수를 빼앗기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1라운드에 선수를 뺏기게 되면 이제 3억 보상금이 돌아가게 되고요. 2라운드에 2억, 그리고 1라운드에 1억의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가 끝나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억의 보상금을 챙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는 8억의 보상금을 챙기게 될 것 같은데, 자, 앞서 제가 40인 보호 명단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이 이제 FA 선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이제 두산의 오재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베테랑 선수가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올 시즌 기록도 안 좋은데 왜 FA에 신청을 했지?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본인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FA를 신청함으로 해서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재원 선수를 자동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FA 선수들 명단에서 빠지기 때문에 뭐 이게 100%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드래프트 40인 보호 명단을 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 자, 그러면 한 팀에서 몇 명씩이나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최대 4명까지 한 팀에서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최대 4명까지 밖에 두산에서 뽑아갈 수 없다.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올 시즌 이제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긴 선수들이 총 18명이 됩니다. 최대 30명 중에서 이제 18명이 지명이 됐는데 주목할 만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근우 선수가 이제 한화의 중심에서 유광 잠바를 드디어 입게 되었고요. 잠실로 갔네요. 네, 이제 YTN 피셜로 유광 잠바 입은 모습을 봤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아주 예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의 시발점이 되는 이해창 선수의 한화행. 이제 이해창 선수가 하나로 가물을 해가지고 이제 뒤이어서 태곤 씨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또 한화 롯데 간의 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고, 네. 또 한 명 더 주요 선수를 지목을 해보자면 저 이보근 선수를 선택하고 싶어요. 네. 이 이보근 선수가 이제 키움에서 KT로 이동을 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16.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선수가 그 이전 3년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2016년도에 홀드가 지금 리그에서 1위였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홀드 3위, 2018년도에 홀드 2위, 계속 탑3 안에 들었기 때문에 만약 이보건 선수가 부상해서 말끔히 회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KT 올 시즌 아쉽게 안타깝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는데 내년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이 정근우 선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선수들이 팀을 그렇죠. 2차 드래프트로 옮겼는데요. 사실 이 2차 드래프트에 대한 것을 두고 사실 이번 지명이 역대 최저 지명률이었다. 그렇죠. 네, 또 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어떤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벌써 5번째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면 이제 해결되고 해서 문제가 많이 사라졌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문제들이 많은 게 어떤 특정 팀에서만 선수를 너무 많이 빼앗기는 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상대는 이제 두산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억울해요. 네.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2군에서 좋은 선수들을 길러냈는데 그 선수들을 차마 써보기도 전에 빼앗기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의 이동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는데 지금 주요 선수들 제가 말씀드린 선수만 보셔도 알겠지만 노장 선수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 선수들을 이동을 좀 활성화시켜서 많이 뛰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간에서는 뭐 이 어설픈 이름값으로 이렇게 뽑아왔는데 또 신인으로 뽑아온 선수들이 2군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좀 막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름값만 봐서는 이 선수가 와주면은 왠지 좋은 활약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와서 기회를 주게 되는데 사실 그 기회를 만약 그 선수가 없었다면 팀 입장에서는 그 시즌에 뽑았던 뭐 1차, 2차뿐만이 아니라 10차 지명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기회를 많이 이제 잃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뭐 물론 뭐 프로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잘할 선수는 어떻게 해도 잘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제한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2차 드래프트로 인해서 2차 드래프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또 어떤 선수들이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2차 드래프트 이외에도 또 주요 선수들의 트레이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쉽지만 또 방출되는 선수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신촌스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가 지나니 역시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뭐니 해도 이 롯데와 한화의 2데이 트레이드라고 2데이 트레이드. 아무도 부정할 수 대박이었어요. 없을 겁니다. 네, 롯데는 우완투수 장시환과 포수 김현우를 내주고 한화는 포수 지성준과 내야수 김주현을 내주며 트레이드가 성립됐는데요. 네. 역시나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슈인 만큼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공격력도 있고 군필에다가 젊은 포수를 내준 한화가 손해다. 롯데자이언츠 성민규 단장의 프로세스가 제대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반응이 가장 많이 보였어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 사실 트레이드는 트레이드고 시즌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장시환 선수가 비록 올 시즌 기록이 뭐 4.95의 방어율과 6승밖에 기록 못했지만 사실 압도적 꼴찌팀에서 이 정도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 가면 좀 더 잘할까요? 어쨌든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정도 성적이면 막 그렇게 우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또 구속도 뛰어나고 네. 굉장히 튼튼한 선수거든요. 또 이게 한화가 충청도 연고지잖아요. 그렇죠. 북일고. 네, 그렇죠. 장시환 선수가 또 충청도의 명문 천안 북일고 출신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은 고향 버프가 무섭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집밥 먹고 하면 잘 되죠. 그럼요. 네. 어쨌든 결론은 열어봐야 안다는 얘기죠. 네. 저는 뭐 롯데 팬으로서 지성준 선수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지만 장시환 선수도 있는 동안 굉장히 애정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트레이드 소식이죠. KT와 SK 간에 있었습니다. 이 내야 거포를 채우기 위한 SK 상황과 백업 이해창이 빠진 자리를 메꾸기 위한 KT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트레이드였죠. 그렇습니다. 네, KT는 이제 윤성민 선수를 내주고 네. SK는 백업 포수 허도환을 내주고 2억 원까지 얹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넥센 시절 또 염경엽 감독과 이 윤성민 선수가 함께할 때 굉장히 좋은 활약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허도환 선수도 베테랑 선수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적응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트레이드 소식 팬들 입장에서 와 재밌죠. 그렇죠. 근데 이런 재미있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선수들 입장에서 약간 새드한 슬픈 소식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방출 선수들인데요. 뭐 1, 2등 팀 두산 SK죠. 페넌트레이스 기준. 이 두 팀은 각각 13명, 14명을 방출시킬 정도로 엄청난 진짜 많이 방출되네요. 불가리를 보여줬습니다. 불가리. 13명, 14명이요. 엄청 쫓겨낸 거죠. 네.
또한 이번에 각 구단별 방출된 선수들을 보면은 한때 이름 날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누가 있을까요? 또 야구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또 뭐 롯데부터 가보죠. 네. 롯데 윤기련, 김문호, 그리고 KT는 오. 슈퍼소닉 이대형, 네, LG는 장원삼, 정상호, 네. 두산은 홍상삼, 뭐 최고 구속을 찍은 최대성, 뭐 SK는 박정배, 뭐 배영섭, 나주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는데요. 네. 다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유명하죠. 또 여기서 뭐 배영섭 선수 신인왕 출신의 뭐 4할 치냐마냐 했던 김문호, 뭐 슈퍼소닉 이대형 말할 필요 없고요. 네. 국대자완, 장원삼. 저는 이 선수들이 방출? 그래도 저라면 한 번 더 기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프로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냉정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재취업의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시즌도. 그 중에서도 오늘이었죠. 네, 나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나주환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에 많이 못 나오면서 좀 지도자 쪽으로 돌린다라든지 네, 뭐 이런 그런 교육을 얘기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실제 SK 프런트에서도 그런 제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네, 맞죠. 선수의 의지가 좀 반영된 맞습니다. 거겠네요. 그 기아는 또 사실 나주환 선수가 SK 왕국 시절에 날라다녔거든요. 그렇죠. 그 나주환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력은 조금 전성기 때 비해 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아직 수비 같은 경우에는 또 쏠쏠하거든요. 그렇죠. 기아가 김선빈, 안치홍이 더블 스토퍼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사실 SK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 라인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주환을 놔줬다. 자 이제 FA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박이 터지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주 네. 재밌어요. 또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죠. 홍상삼 선수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150에 가까운 구속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이제 기아 프런트가 한 번 더 구원을 해줬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재취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보입니다. 다른 팀에 가서도 이 선수들이 좋은 활약 이어가고 실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홍상삼 선수 같은 경우에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포스트 시즌에서 그렇죠. 양의지 포수였죠. 네. 이제 볼을 빼가지고 선수를 걸르기 위한 작전을 진행을 했는데 네. 어이없는 볼을 던지면서 맞아요. 폭투가 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좋은 공을 던지는 선수인데 약간 이제 마음적으로 좀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 아마 두산 구단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케어를 했을 텐데 이럴 때는 좀 개인적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선수 개인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아가 사실 제법 쏠쏠한 영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방출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올 시즌 레전드들의 은퇴 소식이 오늘 유난히 많습니다. 네. 정말 많은 레전드들이 그라운드를 떠났는데요. 뭐 손시현, 배영수, 박정권, 가을에사나의 박정권, 최병용, 롯데 문규현, 이동현, 한기주, 손주인 뭐 이렇게 등 많은 진짜 이름만 들어도 레전드들이 다 떠나게 됐습니다. 네. 뭐 그 중에서 지도자의 길을 위해 계속해서 걸어가는 선수도 있고 계속해서 야구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는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볼 수 없게 된 거는 안타깝습니다. 네. 뭐 그 외에 뭐 강제 은퇴가 된 조금은 안타까운 선수들도 뭐 류재국, 박한희 선수 뭐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들도 더 이상 경기장에선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은퇴 선수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제 신선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프레시해지는 KBO 내년도 정말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그 은퇴한 선수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각자 뭐 은퇴한 선수 중에서 뭐 좀 아쉽다라든지 뭐 스토리가 좀 기억나는 선수들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손시현 선수가 되게 좋았어요. 수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타격도 잘했어요. 타격도 잘했죠. 삼성 팬들한테는 악몽이에요, 이 선수. 싫어요. 너무 잘했죠. 네, 손시현 선수가 지도자 생활을 이제 하는 건가요?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그렇게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박정권 선수도 저는 그 응원가가 아직도 너무 떠올라서 또 가을의 사나이. 가을만 되면 무서워져. 네. 예, 특히 더. 그래서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박한희 선수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KBO 역사상 정말 유일무이하게 전날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치고 다음날 은퇴한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좀 부담 없이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뭐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뭐 편을 들어주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하지만 아쉬워요.
그 대단한 너무 선수의 잘했죠. 마지막이 그렇게 안타깝게 끝났다는 사실이 또 정말 아쉽고 한 명 더 얘기를 해도 되면은 네. 최병영 선수. 아, 체육수. 저는 그 최병영 선수 하면은 2009년에 그 뒷모습이 떠올라요. 아, 나지완 선수한테 끝내기 홈런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맞고 그냥 뒷모습 축 처져 있는. 또 그해 그 덩치. 유독 공을 되게 많이 던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독 특히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승자에게 눈길이 많이 가고 그쵸. 패자를 위한 조명은 없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하고 안타까워서 저는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지는 별이 있으면 또 다시 떠오르는 별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은퇴하신 선수들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야구 팬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계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브리그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번에는 마지막 야구 소식입니다. 또 이 SK 와이번스의 저완 김광현 선수가 5년 만에 다시 메이저리그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척동 수미남 이승준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두 번째로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를 이전에 도전을 한번 했었죠. 네. 근데 아쉽게도 2014년도에 샌디에이고가 포스팅 최고액을 금어서 이제 독점 협상권을 따냈지만 연봉을 너무 짜게 불렀어요. 그렇죠. 얼마 불렀었죠? 그때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을 부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김광현 선수가 너무 낮은 대우다 국내 잔류를 또 선택을 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5년 만에 다시 도전하네요.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좀 상황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포스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제 달라진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포스팅 시스템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포스팅 시스템은 이제 FA 선수, 그렇죠. FA 선수가 아닌 이제 국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경우에 이제 원 소속 팀의 허락을 그렇죠. 받은 뒤에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계약을 협상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 허락이라는 단어 때문에 되게 좀 이상한데요,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거부감이 기사,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기사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SK가 허락을 했다. 이렇게 또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한 이유가 뭐 네 차례나 팀 우승을 이끌었고 이제 또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그렇죠. 또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SK 출신 메이저리거가 또 없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의 자부심을 위해서도 또 하나는 또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부심. 그렇죠. 네. 그러한 자부심을 위해서 이제 SK에서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제 그 말씀드린 포스팅 시스템이 조금 변경이 좀 생겼어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독점 협상권만 주어졌는데 네. 최고 입찰을 한 구단만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구단과 이제 협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단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단들이 동일하게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팅 금액도 이전에는 원 소속 구단이 다 가져갔다고 해요. 맞아요. 예. 이제 포스팅 이제 하려면 돈을 내고 이제 그 구단에 다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계약 규모에 따라 이적료가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적료 부담이 적어지니까 이제 구단들이 많이 달려드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오, 좋네요. 사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얘기해 주시죠. 그렇다면 또 어떤 원하는 팀들이 있는지 사실 김광현 선수는 나이도 있지만 그래도 좌완이기도 하고 슬라이더를 워낙 잘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항상 좌완 슬라이더 투수는 수요가 있고 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개 구단이 모두 원하지만 특히 5개 팀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어디죠? LA 다저스, 뉴욕 매츠, 그리고 캔자스 시티 로열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그리고 시카고 컵스 이 5개 구단이 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A 다저스에 가면 좋겠는 게 류현진 선수 어떻게 해요? 네. 같이 뛰면 더 좋지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좋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유명 구단에서 한국 선수들이 같이 뛰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네. 리그에서 같이 뛰는 경우는 있었죠. 그래서 한 팀에서 같이 뛰는 경우는 없었던 그렇죠. 거죠. 네.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들이라고 불렸는데 같은 팀에서 뛰게 된다면 뭉클할 어떨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권 씨는 어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캔자스 시티가 네. 사실 누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또 이제 중계 방송을 볼 수 있는 기회 차원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 선수가 가면 그렇죠. 캔자스 시티에 해주죠. 가면은 김광현 선수가 만약에 간다면 음. 출전 기회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미가 하나 더 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는 로열스에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지금 김광현 선수 예상 몸값이 대충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사실 지금 예상 몸값은 천차만별인데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기존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을 기준으로 이제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에서는 아주 박한 평가도 있어요. 150만 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이제 어떤 선수랑 비교를 했냐, 이제 2012년도에 시애틀 소속이죠. 일본인 투수 이와쿠마 히사시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김광현 선수와 상황이 비슷했어요. 네. 선발 자원이지만 또 스윙맨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아시아 출신 그리고 30대 선수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비슷한 조건의 계약이 아니었냐 해서 그때 당시에 1년에 150만 달러의 등판 횟수와 이닝에 따라 인센티브 340만 달러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두고 150만 달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상 몸값에 대해서 알렉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드는데 이 몸값이 너무 중요해요. 몸값이 그쵸. 중요한 이유가 네. 메이저리그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값이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팀 내에서 선수의 위상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입지가 달라지는 입지가 거죠. 달라져요. 150만 불도 사실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선수의 몸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구단 입장에서는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로 책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못해도 5선발로 한 시즌을 풀로 뛰고 싶다. 뛰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150만 불보다 더 높게 몸값을 받아야 돼요. 안 되면 이 선수의 입지가 막 트리플 A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300만 불 이상 받았으면 300만 불 좋겠는데 이상. 될지 모르겠어요. 될지 모르겠어요. 네, 또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게 네. 2018년도까지 SK에서 뛰었죠. 네. 애리조나의 메릴 켈리 선수. 켈리 선수. 네. 네, 이 선수는 연평균 275만 달러 수준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김광현 선수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게 진짜 희망적이에요. 네. 켈리하고 이제 원투펀치였기 때문에 비슷한 그렇죠. 돈을 받고 선발로 확실하게 뛰는 것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메이저리그 팀들이 김광현 선수를 선발 롤이 아니라 구원 쪽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한국 시리즈 마지막 장면에 김광현 선수가 올라와서 97, 8마일의 속구를 던져가지고 두산 선수들 꼼짝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원이면은 확실히 팀에서도 뭐 구미를 당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김광현 선수의 두 번째 메이저리그 도전이 어떻게 성공이 될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야구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축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K리그가 이제 휴식기를 끝내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37라운드였나요? 이 주말 동안 열렸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이번 라운드였습니다. 또 이번 라운드 리뷰를 또 대치동 스미남 안동익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축구 K리그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유상철 감독님이시죠. 네. 먼저 유상철 감독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지난 19일이죠. 10월 19일 날 투병 사실을 알렸어요.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유상철 감독이라고 하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있었고 공수를 가리지 않는 최고의 멀티플레이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인함으로 무장된 사람이 췌장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 물론 다른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K리그 경기에서도 유상철 감독님의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KO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 전에 이렇게 박수 이런 맞아요. 또 행사를 또 했었고 또 유명 BJ죠. 감스트는 300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요코하마 예전에 유상철 감독이 요코하마에서 뛰었잖아요. 거기서도 응원하는 걸개를 또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뭐 축구 팬들이라면 아마 그 유상철 감독님의 KO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적과도 같은 4강 진출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해 줬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간절한 KO의 기원이 기적으로 나타나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유상철 감독 저는 뭐 물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가장 또 우리 뇌리에 남잖아요. 그때 폴란드전 때 멋진 중거리 슈팅이 그렇죠. 그때 또
뭔가 딱 사자머리를 날리면서 또 그때 두 덱도 굉장히 멋지게 뛰었는데 그럼요. 결국 먹혔죠. 먹혔죠. 저는 차는 사람도 멋졌고 막는 사람도 맞아요. 멋졌다고 맞아요. 그때 어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추억의 이 유상철 감독은 선수 시절 때 아무래도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던 선수였잖아요. 뭔가 멀티플레이도 하고 그렇죠. 팀이 그렇죠. 어려울 때마다 뭐 수비도 하고 이제는 뭐 이렇게 팀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했듯이 이제 또 본인이 찾아온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스미남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쾌유를 응원하겠습니다. 간절히 빕니다. 네, 부디 제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K리그 이야기 해주시죠. 네, 이번 37라운드까지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리그 우승의 향방, 전북과 울산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고 네.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경쟁하는 서울, 대구, 포항, 그리고 강등권, 강등권 얘기해야죠. 네, 경남과 경제인 조합이죠. 인천, 네.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의 그 이슈가 이번 주 주말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역대급 대혼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전북현대랑 울산현대가 37라운드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를 먼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 결과는 1대1이에요. 1대1이었죠.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고 근데 있었죠. 하나 있었죠. 김진수 선수의 원더골이 깜짝 놀랐어요. 있었습니다. 네. 진짜 깜짝 놀랐어. 그 의도했을까요? 와, 대단하던데. 국가대표에서 그렇게 하시지. 제발. 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일단은 우선 양 팀과의 승점 차가 3점 차였어요. 그래서 전북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네. 되는 입장이었고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일단 전북에 문제가 있었죠. 문선민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서 경고도 못 나왔죠. 40대 이동국 선수가 풀타임을 와.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페즈 선수랑 이동국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을 이끌어 나갔고 또 이동국 선수는 골대까지 맞췄죠.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나왔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울산현대는 처음부터 내려앉을 생각을 했어요. 37라운드의 경기를 우승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38라운드를 그냥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끌고 갈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일단 불투이즈의 헤더 동점골로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8라운드에 경기가 결정이 나겠지만 그러니까 전북은 이제 자력으로 우승할 기회는 없어진 거죠. 그렇죠. 전북 현대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죠. 38라운드에 무조건 이겨야 되고 울산 현대는 비기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죠.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울산 현대가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14년 만에 우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보게 되자면 인천과 11위 경남 강등권 경쟁이죠. 네. 이것도 좀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네. 뭔가 스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38라운드에 양 팀이 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눈에 매치가 되네요. 진짜 재밌겠네요. 네. 물론 이 경기에서도 인천은 무승부만 하더라도 살아남죠. 잔류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인천이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양 팀의 이제 그 상대 전적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경남이 우세합니다. K리그 출범 이후에는 우세하긴 한데 최근 인천이 7승을 거뒀는데 홈이 2승이고 원정이 5승 4무예요. 와. 그러니까 원정이 정말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경기가 경남의 홈에서 치러지거든요.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이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근소하게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남이 홈에서 4승 8무 6패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그 승률을 거두고 있지 않고 경기력의 기복이 많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약간 우세하기도 하고 최근 몇 년간 생존왕으로 또 불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존 DNA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주 같은 경우는 강등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렇죠. 제주는 강등이 확정되면서 또 오랜 K리그 팬들은 또 2부 리그에서 부천과 제주가 만난다. 사실 그 SK 그
가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또 이런 더비 매치 이야기도 막 많이 나왔었는데요. 또 그걸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쨌든 제주는 강등이 수원에게 지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또 전해주신 소식이 있으신가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FC 진출권. 네. 이것도 참 38라운드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럼요. 그래서 서울과 대구가 또 맞붙어요. 하필 둘이 만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 3위고 대구가 4위 그리고 포항이 5위입니다. 네. 근데 포항은 또 울산 누구를 만나냐? 울산을 만나요. 아, 이게 모든 울리고 게 울렸네. 이제 이번 주말에 결정이 나는데 네. 사실 포항이 요즘에 좀 좋아요. 포항도 좋고 그리고 대구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은 좀 그렇죠. 이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주말에 있어요. 네. 크게 깨졌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그래도 포항이 네. 뭐 승점은 뒤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3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대가 울산인데요. 네, 저는 포항이 홈인가요? 울산 홈이에요. 울산 홈인데 아, 일단은 그 울산은 어떻게든 지내시는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음. 우승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공격을 막 이렇게 모험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파고 네, 들어본다. 그거를 또 이제 노린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포항이 AFC 진출권에 조금 가까울 우리 또 수 이 있다. 승부 예측이네요. 네, 그렇네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이거 또 몰라요. 우리 일정을 바꿀 수도 있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강제 네. 소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말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는 거, 네, 그렇게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K리그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승부들 이제 다음 주말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에 있을 K리그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축구 소식입니다. 아마 저번 주 해외 축구에서 가장 큰 소식은 토트넘의 감독 교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이 소식을 고척동 스미남 이승준 씨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소식이 축구를 관련하는 유튜버들에게도 굉장히 어. 핫한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죠. 그럼 돈을 참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네. 조회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체티노가 성적 부진으로 이제 경질이 되고 무리뉴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사실 정말 갑작스럽게 벌어진 결정이었어요. 맞아요. 네, 선수들도 약간의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고,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작전판에 이제 선수들에게 뭔가 맞아요. 메시지를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내용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너희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작전판에 그걸 써놓으니까 정말 그 A 감동이- 매치 예, 그렇죠. 기간 그렇죠.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 마지막 작별 인사를 못 하고 이제 경질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제 포체티노 감독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제 업적을 좀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2014년도에 첫 지휘봉을 잡았고 이제 사실 토트넘이 만년 중위권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하지만 상위권 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첫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5위, 3위, 2위, 4위, 4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고 성적은 16, 17 시즌 리그 2위 그리고 지난 시즌이죠.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그렇습니다. 읽어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우승을 맞아요. 했더라면 이렇게 이번 시즌 경질 얘기까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맞아요.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포체티노랑 토트넘이 어차피 뭐 이별하는 건 어느 정도 사실화가 됐었는데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저번에 챔스 우승을 했다. 그러면 어떤 그 평론가께서는 그 딱 우승하자마자 딱 감독직을 내려놨을 것 같다. 좀 멋있게. 근데 그게 틀어지면서 지금까지 좀 애매한 동거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리뉴 감독이 왔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의견에 조금 보태서 네. 애매했을 것 같아요. 준우승이고 그쵸. 뭔가 의지가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 영입도 많이 없는 상황이고 이 성적은 내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이겠다 이 이런 생각이 좀 팀에서?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이 팀에서. 그래서 의지가 약간 떨어졌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 네. 그리고 12시간 만에 이제 조세 무리뉴 감독이 선임이 됐다는 금세 왔어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무리뉴 감독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워낙 대단하죠. 네. 뭐 스페셜 원, 뭐 무간지, 뭐 그럼요. 생각나는 별명 다들 혈이뉴 있으시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워낙 그 기자회견장에서 언변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기자들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원래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알리와 대화를 또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대요? 뭐 알리한테 너 알리 동생이냐? 그러니까 알리가 아닌데요. 저 알리인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플레이하라고. 알리처럼 하라고. 알리처럼 하라고. 알리한테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약간 무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경기 웨스트햄전에서도 또 첫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데뷔전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역시 우리 손흥민 선수는 MOM을 가져갔고요. 네, 첫 번째 골 뭐 환상적인 스텝오버 이후에 골까지 기록을 했고 그렇죠. 전매 특허죠. 네. 사실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몰라요. 이제 헷갈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골. 이 골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알리 선수가 집중력 있게 공을 살려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알리를 믿고 이제 스프린트를 계속하는 모습. 맞아요. 그리고 모우라는 주워 먹었죠. 네. 잘 주워 먹었어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주워 먹었습니다. 크로스가 미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도 사실 토트넘이 그동안 풀백 고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좌우 풀백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른쪽에서 오리에가 오랜만에 좋은 크로스를 정말 엄청난 궤적의 크로스였어요. 네. 그래서 케인이 딱 잘 받아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토트넘 축구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사실 감독이 바뀌자마자 이제 새로운 팀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물론 한 경기만에 완전히 다른 팀이 될 수는 그럼요. 없지만 기존의 경기들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선수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잘해줬고 하지만 케인이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또 몸싸움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생소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파울도 많이 하고. 네. 또 델리알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번 시즌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폼을 못 보여줬었는데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한 경기만에 이제 팀의 핵심 선수로 그렇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알리가 돌아왔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골에 기점이 되는 상황이 압권이었는데 그걸 또 집중해서 넘어지는 상황에서 패스까지 연결을 했고 그 장면 이외에도 뭐 스루 패스라든지 뭐 전진 패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두 번째 변화로 이제 기존에는 이제 후방 빌드업을 자주 시도를 했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리스 골키퍼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선굴군 축구 뒤에서 빌드업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앞으로 찔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조금 더 팀이 변하겠구나 이런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무리뉴 감독 축구가 물론 좀 팀 옮길 때마다 다르지만 그 뭔가 좀 맨유 때만 생각해도 뭔가 이 듬직한 이 삼선 미드필더라고 할까요? 마티치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에릭 다이어 선수를 많이 중용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폼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중앙 미드필더가 고민이에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다이어랑 윙크스가 나왔는데 이번 경기만 보면 확실한 믿음을 못 줬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또 은돈벨레도 있고 무사시 스코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겠죠. 네, 또 물론 감독이 교체되고 반짝이는 이 뭔가 버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감독 교체 버프 이게 과연 버프일지 아니면 진짜 무리뉴 감독의 역할일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순조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구 소식을 마치고 농구 소식으로 이어져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농구 KBL이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휴식기를 갖게 되는데요. 일단 현재 KBL 순위표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여러 이슈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촌수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휴식기에 접어든 KBL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1위 SK, 그다음 DB, 전자랜드, KCC, KGC, 삼성, 현대모비스, KT, 오리온, LG 순으로 이렇게 10개 팀이 LG를 좀 크게 말했어요 방금. 네. 제가 차분히 의도적이었어요. 제가 이 롯데자이언츠와 LG 세이커스를 좋아하는데 제가 문제일까요? 둘 다 꼴찌네요. 네. 이 사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인기 종목이었거든요, 농구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농구를 또 특히 좋아하는 만큼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농구의 인기가 다시 치솟으려면 간단해요. 농구가 재밌으면 되거든요. 재밌으면 되죠. 근데 너무 간단한데요.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옛날에 비해서 좀 재미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음. 또 이에 관련해서 최근에
선수에서 유튜버로 변신하신 하승진 네. 전 선수가 개인 방송에서 이 많은 원인들을 지적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창의적인 플레이가 제한된다. 이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벤치의 요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NBA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무지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중계 방송을 하더니 스테픈 커리, 제임스 하든 막 이렇게 나와서 말도 안 되게 미친 플레이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 미친 플레이를 보면서 이 NBA를 좋아하게 됐고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또 한 가지 또 느낀 게 이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테이텀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테이텀 선수요. 이 선수가 1년차 때 막 말도 잘 안 듣고 난사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리스펙하는 게 이 프로 선수들이라는 게 욕을 먹기도 하고 찬양받기도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테이텀은 그걸 해냈고 지금은 보스턴 폭주기관차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멘탈이 진짜 그렇죠,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아랑곳 안 하고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정말 그렇죠. 중요한데 이 부디 대한민국 리그도 이 노잼, 안정적 이런 거 말고 창의적이고 약간은 눈치 보지 않는 도전적인 플레이를 통해 팬들을 홀려서 다시 위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네. 여러분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근데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설상가상으로 봐야 할까요? 이 올 시즌 KBL을 보면 아시겠지만 골이 진짜 안 들어갑니다. 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기록만 봐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평균 득점이 팀당 84.1점이었어요. 근데 올 시즌 현재 휴식기까지 접어들었을 때 평균 득점이 팀당 78.2점이라고 합니다. 거의 6점 차이죠. 많이 나네요. 엄청난 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팬들은 종목 불문 득점 제한이 없는 경기에서는 골 많이 나는 게 재밌거든요. 그럼요. 그래야 신나고 흔히 말하는 뽕에 취하면서 그 종목에 빠져들 수 있는데 네, 뽕에 빠져들면서 어쨌든 물론 아까 말했던 뭐 제한적인 거나 창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선수들의 기량이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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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득점이 정말 많이 저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뭐 득점이 저조한 게 수비력이 급상승해서 득점이 낮아졌다 하면 또 이해가 돼요. 그쵸, 그쵸. 그러면 수비 농구도 상당히 고급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볼만할 텐데 근데 지금 현재 KBL 같은 경우에는 수비 농구가 아주 좋아졌다? 뭐 이런 생각은 솔직히 그렇죠. 안 들고 뭐 냉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까 태군 씨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선수들의 개인적인 그 기본기라든가 기량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스크리닝과 플로터예요. 손대범 기자님 있죠. 이분이 네네. 말씀하셨던 거에 상당히 제가 크게 공감을 했는데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격 농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농구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스크린을 서점으로 해서 뭐 픽앤팝을 하든지 픽앤롤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크로 넘어가가지고 아이솔레이션을 진행하든지 여러 가지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키 큰 농구 선수들이 서주는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벽이에요. 벽이 근데 따라 움직이다가 오펜스 파울도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반면에 오전에 하는 NBA를 보시면은 이게 정말 유기적. 단순히 그 친구들이 키가 커서 우리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스크리닝을 서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공격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쉽고요. 또 두 번째가 지금 외국인 선수한테 굉장히 많은 빈도가 몰리고 있는데 의존도가 심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키 큰 선수들을 활용한다 뭐 이런 핑계를 이때까지 대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드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유럽 농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플로터를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필리핀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작은 선수들이 살아남는 방법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는 이 플로터를 정말 잘 활용한다라는 선수는 제가 보기엔 SK 김선영 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플로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되는데 뭐 아마추어 농구부터 이게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현재 지금 이번 시즌에 나오는 저조한 득점력이 결과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뜬금으로 이건 제 썰인데요. 네. 목요일 이제 모비스와 SK가 이제 울산에서 경기를 펼치고 제가 그날 밤 홍대에 있었어요. 네. 주변에서 칵테일을 한잔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엄청 키가 큰 흑인 두 명이랑 저만한 흑인 분 한 명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뭐지?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와우, 에런 헤인즈였습니다. 에런 헤인즈와 자멜 원희 선수였는데 이 또 헤인즈 선수가 LG에 뛰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봤죠 제가. 네. 나머지 한 명은 그럼 누구였나요? 그냥 지인인 것 같아요. 원희 선수랑
헤인즈 선수랑 지인분 좀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아, 네. 그래고 제가 바로 보자마자 are you Aaron 하면서 막 are you Aaron 하면서 막 정말 좋아한다고 하니까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이렇게 저한테 막 그 펀치라고 하죠. 이거 빵, 그렇죠, 빵도 해주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실제로 만나니까 어때요? 정말 인정 많다는 선수구나. 그리고 팬 서비스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에 관해서 또 최근 이야기를 좀 하자면 빅 트레이드가 있었던 KCC죠. 그렇죠. 이 빅 트레이드 이후에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KG 시전 이후로 어린 팬들이 또 하이파이브를 할 때 이 침체된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좀 아쉬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이 팔을 내밀었지만 이 라거나 선수랑 한정원 선수 제외하고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렇죠.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프로 선수가 이 팬들이 있어야 리그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또 새로운 팬들을 유입에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큰 한몫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거와 대비해서 그저께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유니폼을 보여주면서 그 영국 아이에게 그 유니폼을 선물하는 게 이게 정말 월클이구나. 월클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대한민국 프로농구 선수들도 리그를 물론 실력 좋고 경기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만들어가는 건 팬들이거든 결국. 그럼요. 팬들에게 좋은 서비스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프로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싹싹하고 다정하고 애정 있는 한국에서 벌써 500경기를 넘게 치른 에런 헤인즈 I really like you. 이걸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꼭 제발. 근데 그렇게 팬이라고 했는데 칵테일을 좀 사진 않던가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투마치.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그럼 저 같으면 한 잔 사줄 것 같은데. 칼같네요 그거는. 네. 근데 저 오늘 그 팬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한국 농구 선수들이 팬들과 뭐 하이파이브나 이런 걸 안 해주는 이유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어떤 뭐 팬인지 기자분이 겪은 일인데 어떤 신인 선수가 팬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하이파이브를 해줬는데 뒤에 있던 코칭 스태프가 하는 말이 이거 올스타 나셨네 올스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역시 판을 안 깔아주는 것도 문제고 설령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도 뭐 어때요? 그게 프로인데. 뭐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계속 하이파이브 쳐줘도 되는데 선수들의 자세도 문제고 태권 씨 말대로 프로의 기본은 팬입니다. 팬이 없으면 프로가 운영이 안 돼요. 맞아요. 제발 좀 각성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또 어딜 가나 고인물들이 문제네요. 그럼요. 네. 좀 빼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KCC 선수들의 반성과 또 다음 경기 때 또 보여줘야죠. 그럼요. 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KBL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NBA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저희가 보스턴 셀틱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는 또 다른 돌풍의 팀과 또 그 팀을 이끌고 있는 또 2년차 선수의 활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주 스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은 반대로 된다. 셀틱스가 지금 서부 원정에서 지금 2패를 했어요. 벌써. 거기다 캠버 워커도 지금 약간 뇌진탕 증세를 보이면서 부상에 빠져들었는데 부디 이 선수만큼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선수는 제발 잘했으면 좋겠는데 야 루카 돈치치 선수의 활약이 지금 엄청납니다. 할렐루카. 진짜 지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늘 꼽히는 선수들이 MVP 후보로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르브론 제임스와 이 루카 돈치치의 맞대결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 성적을 어제 경기 끝난 후까지 비교를 해보면 이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25.2득점 평균이 그리고 7.6리바운드에 10.8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지금 어시스트가 두 자리입니다. 평균 어시스트가. 그런데 이 르브론에 못지 않아요. 돈치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까지 평균 29.9득점. 득점력이 더 많네요. 득점력이 더 높아요. 그리고 10.4 리바운드. 그리고 9.7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시즌 트리플 더블. 시즌 트리플 더블인데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사실 웨스트브룩이 시즌 트리플 더블을 벌써 2년 연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생각하다 보면은 좀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코트 비전이 굉장히 넓어요. 정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사실 맞대결을 11월 2일에 펼쳤거든요. 맞아요. 1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LA 레이커스가 이겼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들이 이 르브론 제임스와 루카 돈치치가 동시에 30득점 이상과 15개의 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하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NBA 역사상 처음이에요.
또 흥미로운 게 양 팀에서 한 선수씩 트리플 더블을 했는데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가장 컸어요. 르브론 제임스가 34살. 그리고 루카 돈치치가 이제 20세 조금 넘어가는데 그쵸. 14살 차이가 나는 거죠. 어마어마하네. 누가 대단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어린 둘 다- 선수를 대단하다고 봐야 될지 노장 어우, 선수를 대단하다고 봐야 둘 될지 다 대단합니다 정말. 둘 다 대단한데 저는 와. 진짜 루카 돈치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네. 지금 말씀 잘 꺼내주신 게 사실 이 선수 유럽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슬로베니아 출신이고 키가 2m가 되는데 포지션이 왜 지난주에 우리 태곤 씨하고 얘기할 때 농구 1번부터 5번까지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 선수는 1, 2, 3, 4번을 다 커버 가능합니다. 와, 레전드. 그러니까 뭐 어디 갖다 놔도 플레이가 돼요. 센터백은 다 되는 수준이고 워낙 어릴 때부터 이 농구의 두각을 나타낸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 계약을 13살 때 했어요. 13살이요? 네, 13살. 이게 사실 미국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소년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 건데 우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연령대별로 대표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는 13살 때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합니다. 축구 성인 팬들- 프로팀이죠. 성인 프로팀인데 이제 연령대별 대표팀이죠. 네. 팀이죠. 레알 마드리드는 여러분 축구팀이죠? 모든 종목을 다 잘해요. 맞아요. 축구도 잘하고요, 농구도 농구도 잘하고 잘하죠. 뭐 다 잘해요. 야. 이 선수가 13살 때 레알과 계약을 해서 16세 2개월 때 프로 데뷔를 합니다. 성인 리그에. 전 항상 그런 기록을 보면 나는 16세 2개월 때 뭘 했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뭐-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수업 시간에 네. 저는 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 시즌 이게 2015-16 시즌에 데뷔를 해가지고 매 시즌 사실 이제 연건으로 유망주로 꼽혔는데 이제 NBA로 오기 직전 시즌에 정말 대박을 쳤던 게 레알 마드리드 팀을 이끌고 리그 우승과 네. 그리고 챔스 우승. 그렇죠, 축구로 치면 챔스죠. 유로리그 챔피언이 됩니다. 와. 거기에 동시에 MVP도 달성을 해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챔피언스리그 MVP와 리그 MVP를 동시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야. 그리고 당당하게 NBA 와.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늘 유럽 선수들이 올 때마다 이 의문 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실링이랑 플로어링이라고 하는데 과연 미국에서 이 날아다니는 선수들과 이게 그쵸. 신체적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상대했을 때 될까라는 경기 부분이 시간은 길고. 늘 의문 부호가 붙었어요. 음. 이 루카 돈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팅 같은 경우에도 3점 슛을 제법 던진다? 요 정도였지. 이 선수가 과연 NBA 왔을 때 3점 슛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의문 부호가 달렸는데 무기예요. 무기예요. 대단해요. 스텝백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텝백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스텝백 같은 경우에는 하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기술로 자리 잡았는데 이 어린 선수가 이제 20살 넘은 선수, 갓 20살 된 선수가 스텝백을 기가 막히게 부드럽더라고요. 정말 엄청 부드러워요. 맞아요. 슛 터치도 좋고 아까 제이슨 테이텀도 얘기하셨는데 슛 셀렉션이 너무 좋아요. 아. 슛 셀렉션이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데뷔를 할 때 이제 1라운드 3순위로 이제 애틀란타에 드래프트 지명이 됐는데 댈러스하고 트레이드가 되죠. 댈러스가 이제 5순위 지명권과 현금을 한번 좀 붙였나? 아니다. 2019년 1라운드 지명권을 같이 붙여가지고 트레이드를 해요. 네. 그래서 트레이 형이 애틀란타로 가고 트레이 형도 상당한 선수죠. 그럼요. 댈러스에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뭐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정말 대단했어요. 에이스죠. 신인왕이에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신인왕 달성을 했고 첫 시즌에 무려 트리플 더블을 8회나 기록을 합니다. 거기다 특히 와우. 의미가 있었던 게 20 플러스 득점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이 6번이나 돼요. 야. 그러니까 전 시즌 신인왕이었던 누구죠? 필라델피아의 3점씩 못 던지는 선수? 벤 시몬스죠. 벤 시몬스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력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와. 득점력이 월등하고 이게 사실 NBA에서 오스카 로버슨 다음으로 정말 많은 기록이에요. 8번이나 트리플 더블을 하면서 6회를 20 플러스 득점을 하면서 했다는 거. 그리고 뭐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1500 이상 득점, 500개 이상의 리바운드, 40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역대 4번째로 기록을 해요. 신인 선수가. 역대 4번째. 네, 역대 4번째. 그 그쵸. 4번째 리스트에는 뭐 마이클 조단, 오스카 예. 로버슨 이런 선수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벌써 그 리스트에 언급된다는 것 자체도 이야, 벌써. 정말 너무 대단한 선수라는 것이고 네. 이 선수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자면 딱 잘라 말해서 올 어라운드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커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유럽에서 처음 미국으로 건너올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게 스피드하고 퀵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개가 다른 단어거든요. 스피드는 전체적인 뭐 속도를 얘기하는데 퀵니스는 사실 순발력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속도는 느리지 않는데 과연 이 순발력에서 적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부호가 붙었는데 되더라고요. 다 돼요. 야. 다 돼요. 다 돼요. 그리고 게임 리딩이 기가 막혀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NBA에서도 그 미국 현지에서도 하는 말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리 버드와 제임스 하든을 섞어놓은 것 같다. 이건 뭐 극찬이죠. 핵극찬.
또 그만큼 그렇죠. 어린 시절에 경험을 많이 쌓아서 또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겠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유럽 리그에서 그냥 놀다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어린 나이에 이미 씹어먹었죠. 국가대표 레벨에서도 이 선수는 굉장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유럽에선 더 이상 할 게 없는 선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까지 건너와서 지금 뭐 완벽한 기록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아쉬운 게 아니라 댈러스에서 물론 포르징기스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네. 이제 먹여줄 때? 돈치치가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선수가 뿌려줄 때 잘 먹어줄 수 있는 선수만 같이 붙어준다면 댈러스 경쟁력 있는 팀. 대권에 올라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팀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역사상 만 21살이 되기 전에 NBA에서 40득점 이상과 함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선수가 이 돈치치랑 르브론 선수 2명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더 이상 부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죠? 방안에는 르브론 2년차 때보다 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 맞아요. 오늘 같은 기록만 경우도 봤어도 오늘 같은 경기에서도 이제 휴스턴과 아침에 붙었는데 137대 123인가요? 이 경기 대박이에요. 14점 차로 댈러스가 압도했는데 41득점, 6리바운드, 15어시스트. 지금 4경기 연속으로 30 플러스 득점에 10 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한 최연소 너무 선수가 멋있어, 됐어요. 진짜. 그리고 기록이 ING입니다. 4경기 연속. 야, 최연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아마 트리플 더블도 리그에서 제일 많을 걸로 알고 그런 있어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2위가 르브론 제임스인가 그렇고. 그렇죠. 아마 웨스트브룩도 네, 비슷하게 웨스트브룩이, 올라갈 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만능 선수예요. 야. 모든 부분에서 댈러스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또 댈러스의 루카 돈치치 이야기와 함께 또 이 선수가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이번 시즌을 마치게 될지 한번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디 우리 스미남의 저주가 제발 돈치치 제발 부상당하지 말고 다음 주까지 너무 잘해주길. 잘생겼어. 심지어. 맞아요. 또 훈훈해요. 멋있어. 매너도 너무 좋아. 팬 서비스 맞아요. 장난 아니야. 팬 서비스 장난 아니야. 부족한 게 뭐야? 인터뷰도 잘해. 인터뷰도 잘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저희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또 어느새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릅니다. 빨리 가네요. 네, 정말 빨리 흐릅니다. 저희 2부에서는 저희가 잘 모르는 스포츠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는 저희가 또 우리 안동익 씨가 볼링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토론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